교수님, 이제 우리나라 차례입니다. 여러 가지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AI는 몇인가? 뭐 AI 반도체로만 가면 또 높은 점수를 받는데 AI 국가 활력도 순위라는 게 있었더라고요. 2023년. 여기에서는 7위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정말 냉혹하게 우리 한국의 AI의 현주소, 교수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한국은 일단 AI를 사용하는 관점에서는 세계 20위예요. 20위. 잘 안 씁니다. 네. 왜냐하면 정규직, 비정규직 분리돼 있어서 정규직이 안 써요. 왜냐하면 자기 직업이 안정돼 있기 때문에 별로 AI를 안 씁니다. 네. 생산성을 많이 일으킬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한국은 그런 활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예. 그다음에 랭킹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한국은 그냥 무조건 3등을 목표로 해야 겨우 5등 할까 말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거는 AI G3라고 하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3등이냐 아니냐. 근데 지금 미국, 중국, 그다음에 3등 누굴 이겨야 되느냐? 그러면 많습니다.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일본도 있고 독일도 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을 이제 이길 수 있느냐 하는 문제고요. 그걸 논문으로 보면은 논문 수를 늘 보면 뭐 중국이 1위입니다. 논문 수로 보면은. 예. 뭐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뭐 수학 올림피아드 중국 팀이랑 미국 팀인데 거기 다 중국인. 네네. AI도 좀 약간 그런 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양에 의해서 양을 좀 늘리려면 좀 AI 쪽 교육이나 그렇죠. 정원 늘려줘야 되는 예. 거고요. 예. 그 양으로 안 하려 그러면 이제 전략을 짜야 되는데 우리나라 너무 이런 방송에서도 맨날 반도체 얘기만 하고 네이버, 카카오 얘기합니다. 그게 문제점이 뭐냐면 네. 스타트업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중국, 뭐 프랑스 다 스타트업입니다. 스타트업이 결국 하는 거지 기존 기업은 기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가가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작년에 대통령실이 예. 그 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시키면서 뭐라 그랬냐면 65조를 민간이 투자하기로 약속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네. 저는 그게 너무 좋았다고 생각해요. 예. 국가가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 거짓말이죠. 중요한 거는 민간이 그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국가가 유도하거나 예. 거기에 관련된 규제, 정책, 제도를 다 개선해줘서 민간이 그래서 상속세법이라든가 이번에 뭐 겨우 배우자 뭐 상속만 이유상? 어떻게 해야 돼 네. 이런 건 되게 사실 너무 자잘한 얘기고요. 과연 돈 있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3만 달러 올라갔다는 얘기는 부자가 많아졌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그분들이 외국을 나가지 않고 재투자해야 되고 가장 잘 된다는 AI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열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흡하기 때문에 국가가 투자하다는 얘기로 자꾸 가거나 네. 아니면 기존 기업 얘기 자꾸 하거나 뭐 이거는 효과가 없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돌파구가 정말 필요합니다. 조영수 박사님, 우리가 이제 AGI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범용 인공지능, 우리 인간 비슷한 이제 이 친구가 나온다 이건데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우리 한국은 어때요?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좀 이 부분이 우리가 그 IT 강국이라고 하면서 하드웨어 쪽에서는 이게 성과가 상당히 있었지만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도 사실 검색 엔진을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네이버 다음처럼. 근데 이거 이런 면에서는 괜찮은데 이 AI 부분에서는 확실히 조금 이제 시작 자체가 이제 우리가 좋지는 않았다. 저는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이번에 딥시크가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을 가지고서 적어도 AI 주권을 어느 정도 유지할 만큼은 투자를 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것보다도 약간 스몰 랭귀지 모델로 만들어서 부분야별로 특화된 쪽으로 가고 그 AI를 활용하는 서비스 쪽을 우리가 좀 특화를 한다면 우리나라가 보면 또 그런 쪽은 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그 근원적인 기술 이런 것보다도 이걸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가지 약간 저는 희망을 갖는 게 좀 얼리 어답터 기질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인터넷에서도 그렇고 이게 서비스가 새로운 게 나오면은 항상 그게 굉장히 빨리 사용이 돼요. 아까 AI 활용도는 아직까지는 높지는 않은데 이게 만약에 본격적으로 좀 저렴한 비용에 쓸만한 그 퀄리티를 가진 것들이 보급이 된다 그러면 붐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 그 얼리 어답터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고 해서 저는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스몰 랭귀지 쪽으로 간다 그래서 분야별로 간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우리도 한번 좀 저렴한 비용으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요건 약간 제 희망이기도 한데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증시에서도 그렇고 투자적 관점 혹은 이제 AI 쪽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이 AI 에이전트, AI 비서라는 겁니다. 자, 이경정 교수님, 저도 이제 뭐 손이 말한 이런 AI 비서를 좀 써보는데 아직까지 저는
얘가 잘 못 알아먹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잘 안 쓰게 되는데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다면서요. 이게 막 진짜 막 대화되고 내 심부름 다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1조 달러 시장이라고 작년에 이제 블룸버그가 얘기를 했고요. 예. 제가 작년 1월에 이제 플랫폼 경제가 AI 에이전트 경제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글을 썼는데 예. 그저께 중앙일보에서 재밌는 기사가 났어요. 네. AI 에이전트가 앱 없는 시대로 이행을 촉진하면서 플랫폼 기반 경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 앱을 없애요? 애플리케이션을? 앱이 없어지는 거죠. 내년쯤에는 이제 택시 잡을 때 택시 잡아줘. 서울역 가는 택시 잡아줘 하는 거죠. 그러면 그 AI 에이전트가 여러 택시 앱을 열어가지고 그중에 제일 빨리 잡고 가장 원하는 택시를 잡은 데를 잡고 나머지는 다 캔슬을 해주는 거죠. 진짜 비서네요. 금요일 날 화이트데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선물 줘야 되는데 네. 재밌는 게 이 중앙일보 기사가 뭐라고 나왔냐면은 그 오픈 AI의 오퍼레이터라는 AI 에이전트가 있는데요. 예.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거기랑 벌써 제휴를 맺었어요. 그 다음에 뭐 얘기해줘 그래 야놀자 그 숙박 네네, 시스템이 해도 됩니다. 예. 거기랑 또 제휴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가서 선물하는 게 아니라 예. AI 에이전트한테 물어볼 거라는 걸 이제 카카오에서 이미 알고 먼저 수그린 거죠. 그러면 이제 기존의 플랫폼 나한테 와서 물건을 사겠지라고 생각한 플랫폼들이 AI 에이전트한테 미리 수그리는 방법도 있고 직접 AI 에이전트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야놀자 사장님은 골치가 아플 겁니다. 지금 AI 에이전트 만들어서 숙박할 때 나 오늘 뭐 제주도에서 살 호텔 예약해줘. 네. 우리가 이런 앱을 따로 AI를 부를 거냐? 예. 아니면 숙박도 해주고 선물도 사주고 택시도 비서 하나를 잡고 받을 건가? 걔한테 그냥 다 할 거냐? 그걸 네. 잘 생각해 보면 숙박을 위한 AI를 따로 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빨리 수그리든지 예. 아니면 빨리 주식을 팔고 떠나든지 예. 이런 일들을 좀 해야 되는 것이 플랫폼 경제가 AI 에이전트로 간다라는 경제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벌써 그런 것이 현실로서 플랫폼 업체들이 지금 미국 AI 에이전트 회사인 오퍼레이터한테 이제 벌써부터 제휴를 이제 시작했다는 거고, 그래서 많은 회사들은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플랫폼을 고수할 거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야놀자가 숙박 플랫폼이었는데요. 만약 어떤 AI 에이전트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면 미안하지만 호텔이나 모텔 사장님이 그렇죠. 야놀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AI 에이전트 AI를 가서 가서. 가입할 가능성이 많아지죠. 네. 이러면 완전히 변화가 이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거 역시 오늘 현재 이미 시작됐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윤승 박사님, 이렇게 되면 네. 직업은 어떻게 됩니까? 가령 비서 한 명이 딱 있어요. 네. 내 연말정산 해줘. 그러면 뭐 회계사도 필요 없고 세무사도 필요 없고요. 네. 번역해줘 하면 그 AI가 번역하면 번역가 뭐 다 통역사 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네, 그 사실은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직업이 없어질 거라는 그 불안감은 산업혁명 때부터도 계속 있었죠. 이제 산업혁명 초창기에 러다이트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막 기계 때려부시는 것, 네,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프레이 앤 오스번이라는 이 두 분의 교수님이 2013년에 뭐 20년 내에 미국 고용의 47%가 없어질 거다라고 직업이 소멸된다라는 걸 하면서 이때 굉장히 한동안 아주 정말 이분들이 굉장히 유명하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우리나라도 왔었죠. 자, 2013년에 10년에서 20년 내에 미국 고용의 47%가 사라진다 그랬는데 사라졌나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10년 후에도 안 사라질 겁니다. 47%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공포는 항상 있었고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걸로 인해서 사라지는 직업이 많지만 그걸로 인해서 생겨나는 직업이 있고, 또 하나는 이걸로 인해서가 아니라 기존의 직업이 아니었던 것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직업이 분화가 되죠. 규제에 대한 것도 좀 이야기 나오거든요. 이걸 지금 해야 되나? 중국처럼 뭐 풀어줘야 되나? 한마디 좀 해주시죠. 어떻게 갈까요? 일단 AI 부작용? 현실 인식을 해야 되는데 판도라의 네. 상자가 열렸잖아요. 열렸죠. 딥시크 때문에 오픈 그 6,710억 개의 가중치 숫자를 다 세상에 오픈했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제프리 힌튼이 그런 가중치를 오픈하는 건 뭐 미친 짓이다까지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아무나 가져가서 범죄에 사용할 수 있다. 예. 그래서 하지만 이제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다. 그동안은 이걸 폐쇄해서 일부 착한 나라를 정해놓고 못된 나라 정해놓고 우리가 잘 할게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사용만 해라는 그런 어떤 생각에서 그거 오만할 수도 있죠. 이제는 이게 다 풀려서 제가 아까 오죽하면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네네. 모든 사람이 다 갖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AI의 민주화가 된 거죠. AI 민주화. AI 네. 민주화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런 것이 개발의 민주화, 사용의 민주화, 뭐
거버넌스의 민주화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제 AI 민주화가 진짜 실현되고 있고 그래서 AGI보다는 오히려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AI를 갖게 되는 시대가 되고 그러면 우리 컴퓨터에 내 AI를 깔고 내 스마트폰에 내 AI를 깔고 그럼 온디바이스 AI, 엣지 AI 그러면서도 한국이 굉장히 아까 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AI들을 잘하고 잘 응용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치열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전 경희대학교 빅데이터 응용학과 교수, 조현승 산업연구원 산업전환 전략사업단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